자, 30번째 시간 타메켄입니다. 자, 정약용 작가의 작품이고요. 타메켄은 여기 밑에 한글로 풀어 놓은 그 제목도 많이 쓰이거든요. 이제 보리타작이라는 제목으로도 이제 출제가 될 건데, 왜냐면 타는 숫하면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 구타하는 거, 때리다. 이 맥은요, 이거 아직도 그 맥 이거 한자 못 외웠으면 속상하지? 맥주 뭘로 만들어요? 보리로 만들지. 그래서 맥수지탄이라는 중요한 사자성어가 있죠. 맥수지탄. 보리랑 수수가 많은 걸 탄식한다. 이거 무슨 뜻이죠?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자, 500년 동안 지속된 나라가 뭐야? 고려, 이런 거. 그래서 고려가 500년 동안이나 지속이 됐을 때는 그 성이 막 엄청 으리으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이제 조선이 됐으면 고려 시절에 쓰던 뭐 건물이야 뭐 이제 완전 막 폐허 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폐허에 뭐가 자라? 막 풀이 자라고 이런 거. 이런 이 시조를 배울 때 맥수지탄이라는 이제 사자성어가 나와요. 즉 무슨 뜻이야? 나라가 망해서 슬퍼하는 내용이에요. 나라가 망한 것을 탄식한다는 뜻의 사자성어가 맥수지탄이에요. 맥수지탄은 그 중국의 고사에서 그 실제로 이렇게 어떤 나라가 망하고 나서 그 나라의 성이었던 곳을 지나가 보니 거기에서 보리랑 수수가 가득해서 이제 밭이 된 거예요. 한때는 으리으리한 궁궐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밭이 된 그 농산물을 키우는 곳을 보면서 탄식했다는 고사입니다. 그래서 맥수지탄에서 또 맥이 나왔었죠. 자, 그러면 타메켄을 이제 보기 전에 정약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역사를 여러분이 못하면 정약용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옆에 작품 자세히 읽기 좀 갈게요. 자, 조선 후기에 실학정신을 바탕으로 한 사실주의적 작품으로 양반이 화자가 보리타작에 열중하는 농민들을 보면서 육체와 정신이 하나가 된 농민들의 노동이야말로 참된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 노동이 참됐대. 자, 화자는 농민들의 그 삶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고 건강한 농민들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자, 이 얘기를 보시면 여러분은 살면서 누군가를 딱 보고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성실하게 공부하는 친구를 봐. 그럼 여러분이 나는 왜 저렇게 안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죠. 나와 대립된 어떤 인물의 행동이나 어떤 삶의 태도를 보면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기 때문에 이런 시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시 역시 반성, 성찰, 부끄러움,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시의 주제의식이 농민들이 건강하게 몸으로 노동하는 것을 보면서 나 왜 이렇게 벼슬에 집착했지? 나 왜 이렇게 그렇게 뭐 유교 한다고, 이렇게 학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그렇게 더 높은 곳을 가려고 애썼지? 라는 생각에 이 사람이 농민들을 보고 깨달은 거야. 마치 약간 좀 힐링 여행 같은 거 가면 좀 깨닫는 게 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아등바등 걸었지? 하는 그런 반성과 성찰이 담겨져 있는 시라는 것까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정약용 삶의 포인트가 성찰한다는 거야. 깨달았다. 왜냐면 이 사람이, 여러분은 정약용에 대해서 얼마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넷플릭스에 자산오보 있어요. 자산오보 좀 보세요. 자산오보 보면 이 자산오보는 자산이 쓴 이 물고기책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자산은 정약용의 형이야. 이게 누가 썼냐면 정약전이 썼어요. 이 자산이잖아요. 근데 정약용은 다산 정약용이야. 둘 다 산이야, 산. 자산, 다산. 얘는 이제 동생이라서 이 호가 비슷하네. 이 사람이 이 두 분이 유배를 갔거든요. 전라남도로 유배를 갔는데 거기 막 물고기 많잖아요. 물고기 많은 전라남도로 유배를 가서 오랫동안 삽니다. 이 사람들이 좀 실학을 했고 또 천주교를 믿었거든요. 그래서 당시는 좀 천주교 믿으면 막 박해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형제가 전라도로 가서 이 자산오보의 주인공은 사실 정약전입니다. 근데 정약용을 또 자주 만나. 같이 둘이 막 대화도 하고 막 시도 짓고 놀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유배를 갔던 사람들이라는 거.
그래서 이 도시 생활보다는 어떤 이게 시골의 정경, 특히 전라남도 바닷가 주변의 정경을 그려낸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서울에서 벼슬 아치들만 보다가, 뭐, 이렇게 삐끗하면 이제 이렇게 거의 막 죽임당하고 유배가고 하잖아요. 그런 속세에서 쪄들어 살다가 시골로 유배를 왔을 때 많은 깨달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 탐욕행이 왜 성찰적인 시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성사한단 말은 무슨 말이야? 쉽게 말하면 반성하고, 나의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 태어나야지 깨달아야 돼요. 깨달음. 오케이? 두 번째로 뭘 알아야 되냐면 정약용은 어느 정신을 가지고 있었대? 실학정신. 이 조선 후기에 실학이 나오는데 이 역사 시간은 아니지만 문학에서 실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학에서 다른 거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두 개는 외워야 돼. 두 개. 자, 정약용은 뭐냐면 정약용은 중농주의라고 해요. 중농주의. 그러니까 중요해 농사가. 그리고 이것도 보리타작하는 농민들을 보면 깨달았던 거잖아요. 당시에는 막 이게 산농공상이라 그래서 약간 장사를 하거나 농업을 하거나 공업을 하거나 상업을 하거나 이러면 좀 무시했어요. 양반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발전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조선 후기에는 야 유교 좀 그만해. 탁상 공론 그만하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학문을 하자. 그게 실학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무시받았던 산업공상을 중시해야 한다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정약용은 그 중에 중농, 농업을 진흥시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박지원. 여러분이 박지원은 한문 소설을 진짜 많이 썼어요. 그래서 광문자전, 예덕선생전, 호질, 양반전. 그리고 이 사람이 기행문도 썼거든요. 고1 때 배운 사람도 있을걸? 일야구도하기. 그래서 그 열하일기라고 중국에 갔다 와서 쓴 수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박지원은 진짜 많이 나와요. 볼까? 박지원은 농업 말고 뭐를 중요시 하길 원했냐면 중상주의예요. 이거는 상업이죠, 상업. 이 사람이 중국 가보니까 거기는 막 여기저기 막 수레가 다 돌아다닌대요. 그러니까 길을 닦아놨기 때문에 수레가 달리는 거야. 오늘날도 길을 닦았으니까 자동차가 달리지 막 진흙탕 길이었으면 자동차가 가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청나라를 그렇게 비판할 게 아니다. 청나라가 아무리 오랑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상업이 발전하는 거, 도로를 닦아서 수레가 많고 뭔가 나라에서 유통이 되고 지역과 지역을 이동하고 그런 거를 되게 우리도 배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오케이? 근데 정약용, 박지원 이거 비문학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실학파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사회를 아예 다 뒤집어 엎자. 예를 들어서 왕을 죽이자.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를 비판하더라도 시대적인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 왕은 있긴 있어야 돼. 왕은 있어야 돼. 양반을 까더라도 시대 전체를 부정한다고 하시면 안 돼요. 보기에서 낚시질 당하면 안 돼. 이 사회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면 당시 사회의 모든 것을 다 비판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서 낚시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 이러면 비판만 보는 거야. 목적을 잘 봐야 돼. 뭐를 비판했는지. 왕을 비판했다 이러면 안 돼요. 왕을 비판하는 시가 어딨어. 이 조선시대에. 아시겠죠? 여러분이 글을 퉁으로 읽으니까 비판하면 비판으로 그냥 고르면 안 된다. 중농주의, 중상주의를 주장했던 실학파들은 당시 조선 후기에 많은 사회의 비판적인 현실을 문학에 담았지만 사회 자체를 완벽하게 개선, 뭐 민주주의 하자? 예를 들어 신분제도 철폐하자. 이러지 않았습니다. 신분제도를 철폐하다 여기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을 보기를 통해서 자세히 보셔야 된다. 이런 거 많이 틀리는 유형이고요. 이제 좀 시로 가볼까요? 자, 이 시는요, 갈래가 한시 중에서도 여러분 낯설 거야. 행이라는 갈래가 있어요. 이 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한시의 특징은 뭐야? 막 앞운을 지키고 막 8줄에 뭐 5글자 이런 게 막 있잖아. 타타타타 지켜야 하는 그런 굉장히 정형시지만 한시의 행이라는 갈래는요, 자유롭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분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자유롭게 쓴다. 한자로 쓸 뿐이다. 그래서 한자의 뭔가 자유시 느낌일 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봐. 7원 배율 이러면 안 돼. 7원 배율 아니에요. 7원 배율 아니야. 왜 앞에서 했던 게 7원 배율이었는데 이건 7원 배율 아닙니다. 행이라는 갈래예요. 자, 작품의 주제. 농민들의 건강한 노동을 통해 얻은 삶의 깨달음. 농민들 너무 막 몸으로 일하니까 너무 보기 좋아. 그래서 내가 깨달았다. 왜? 나는 그동안 몸으로 일 안 했으니까. 특징. 성경우정에 의한 시상 전개가 드러난다. 성경우정 반갑죠? 한시의 특징이에요. 한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경치를 설명하는 거랑 이거 잘 구별해 줘야 돼. 그리고 다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농사를 하는, 그러니까 보리를 막 타작하는 솔직히 좀 신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수확하는 거잖아요. 이 보리를 수확하면 먹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겨울 동안. 그래서 이 기쁜 이 역동적인 모습이거든요. 이게 막 보리가 막 날아다녀요. 막 하늘 위로 날아다니고 막 이렇게. 그때 좀 과장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역동적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간다. 걸어간다는 서술어 자체는 동적이라고 하긴 애매합니다. 왜냐면 그냥 걸어간다 하잖아. 근데 사람이 무슨 슈퍼맨처럼 날듯이 걸어간다 라고 이렇게 하면은 과장적인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슈퍼맨처럼 날듯이 걸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과장법을 통해서 이 작품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법은 동적 이미지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볼게. 자, 성경우정 먼저 기억 어디서 스스로 한번 찾아봐봐요. 시 갑시다. 새로 걸은 막걸리 젖빛처럼 뿌옇고. 이 젖빛, 야 이거 뭐야? 이거 색채 이미지,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한다? 이거 색채 이미지. 색채 이미지가 있으면 심상 중에서 어떤 심상? 시각적 심상. 그리고 큰 사발의 보리밥, 높이가 한자로서. 야, 이 높이까지 말은 이게 한자라는 거 여러분이 잘 모르실 거예요. 이 높이 한자는 30.3cm. 약간 30cm 자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오바 아니야? 야, 어떻게 보리밥을 30cm를 담아서 먹어 이거는? 옛날 사람들이 밥을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30cm는 이거 오바세바 아니에요? 그래서 예, 어쨌든 사람들이 잘 먹나 봐. 덩치가 좀 있으신가 봐. 굉장히 이제 벌써 이제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시는 이미지화 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셔야 돼. 시는 기본적으로 회화성을 지닌 문학의 갈래입니다. 여러분 회화 모를까봐 내가 쌤이 여기 글자 적어줄게. 회화적이다. 아니면 회화성을 띠고 있다. 이때 말한 회화는 영어 컨버세이션의 회화가 아닙니다. 이때 회화는 뭐야? 그림이에요. 그림처럼 표현하는 거야. 뭐를 통해서? 언어의 형식을 통해서. 언어로 그림을 그리는 게 바로 문학이에요. 여러분이 시를 읽을 때는 무조건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림은 물론 다 그릴 수 있으면 이미 1등이겠지만 그게 안 돼도 그림 그리려고 노력하시면 분명히 나아질 거예요. 자, 그림을 그리는 거야. 보리밥, 와, 완전 높아. 밥그릇에 밥이 30cm다, 야. 와, 진짜 많이 먹는다. 자, 다음 밥을 먹자. 시간이 흘렀네? 야, 시간 흘렀다. 밥을 먹었다. 밥을 먹고 나서 도리깨를 잡아요. 도리깨는요, 농기구예요. 모르면 이거 사진 꼭 찾아보세요. 이미지화 하셔야 돼. 앞으로 도리깨가 농기구인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칼 이러면 안 돼요. 자, 도리깨를 잡고 마당에 나서니. 자, 공간이 바뀌었어. 지금까지는 공간이 뭔지 안 알려주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공간에서 이 사람이 서술어 봐봐요. 나서니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어딘가에서 마당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다른 배경이 나오지 않으면, 화살표에서 다른 배경이 나오지 않는다면 뒤에 나와 있는 모든 서술어가 일어나는 공간은 어디야? 마당인 겁니다. 마당이라는 거를 탁 하고 가야 돼. 어떻게? 키워드를 통해서. 내가 마당에 네모를 쳤다 이거야. 공간적 배경이니까.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에 네모를 딱 쳤을 때 뒤에 다른 네모가 안 나오잖아? 그럼 계속 마당인 거예요. 아시겠죠? 마지막에 뭐 기억 줄쳐놓고 여기서 뭐 물어보는데 여기 마당이라면 없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위로 돌아갈 수 있어야죠. 실 전체를 볼 수 있어야죠.
자, 마당이다. 어딘가에서는 모르지만 마당으로 이동했다는 거야. 이동했다는 근거가 어딨냐고요? 서술어 나서다. 마당에 나서니라고 했으니까 장소가 이동되었다. 자, 이제 여기 마당에 가면은 완전 섹시한 남자가 있어. 뭐야? 검게 탄 두 어깨. 얘 너무 멋있잖아요. 상상해봐. 막 어깨 깡패 농민들이 밥 많이 먹고 와가지고 이제 밥 먹었으니까 일하자 이러는데 야 분위기가 햇살을 받아서 번쩍여. 무슨 보디빌더 지금 경쟁하는 거야 지금. 반짝여. 자 여기 지금 이것도 배경이죠. 햇볕을 받았어. 햇볕을 받았어. 이 밤이에요 지금. 밤에 일해 그럼 전기도 없는 조선시대에 햇볕 낮이다. 점심 먹고 하면은 한 12시 되지 않아? 12시 1시 있다 아닐까? 햇살 제일 셀 때. 제일 셀 때. 1시쯤에 기분 제일 좋지 않아요? 밥 먹고 나서. 자, 여기서 검게 탄 두 어깨 플러스예요. 여러분이 현대소설 읽다 보면은 그 약간 한국전쟁 이후에 혹은 일제 시절에 약간 미친놈들 있죠. 밖에 안 나가는 사람들. 찐따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문학에서는 무기력한 지식인들의 초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가 뭐 열심히 공부한다고 뭐 달라져? 일제 시대에? 전후 시절에 뭐 전쟁 이제 막 끝났는데 나라는 개판 났는데 내가 뭐 서울대 나왔다고 뭐 잘 나갈까요? 그 쉽지 않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무기력해서 좀 집에 갇혀 삽니다. 그럼 얼굴 하얘. 혹은 한국전쟁 이후에 너무나 가난해서 좀 아니면 혹은 장애인이어서 좀 사회적인 차별 때문에 집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자꾸 얼굴이 하얗다는 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얗다 그러면 막 병약하다, 아니면 사회성이 없다, 이 사회에 단절되어 있다, 아니면 무기력한 좀 마음이 아픈 사람이다 이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검게 탔다 그러면은 이것도 되게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탐욕행은 낚시에 진짜 많이 걸리는 시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묘사들의 정반대가 많습니다. 검게 탄 두 어깨는 건강한 농민들의 모습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머릿속에 이미지가 그려야 돼. 섹시해. 어깨 깡패. 와, 태닝했어. 이런 사람들이 햇빛을 받아. 얘들 근데 옷을 벗고 가나 봐. 그래서 햇빛을 받으면 반짝여. 야, 반짝여. 여러분, 번쩍인다 하는데 검게 탄 두 어깨는 막 고통받는 농민들의 모습을 상징한다. 너무 노동에 지쳐가지고 힘들어하는 농민들을 보면서 연민을 느끼고 있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 작품에서 절대 나오면 안 되는 말이 연민이야. 이 사람들 하나도 안 불쌍해요. 물론 당시에 불쌍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정약용의 다른 작품들에서는 현실 비판적인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탐관오리들 비판하고 백성들의 연민을 가지고 있고, 물론 그렇지만 이 작품만 아니야. 이 작품 아니야. 연민 안 돼요. 이 사람들 안 불쌍해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인 거야. 오케이? 다음 옹해야.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의성어죠. 의성어는 더 높은 폴더로 가면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5글자? 음성상징어. 이런 음성상징어를 좀 써줘야 시가 재미가 있어. 뭔가 옹해야 소리를 내며. 이거 얘들 뭐 하는 걸까? 노동요를 부르고 있다. 심지어 발맞춰 두드리니. 야, 거의 난타 뮤지컬이야, 지금. 뮤지컬, 그죠? 자, 굉장히 동적이거든요. 자, 이게 두드리니가 굉장히 동적인 이미지를 가져오고, 소리가 뭐야? 이게 청각이잖아. 청각이야, 청각. 청각을 어디다 써야 돼? 이렇게 하겠다. 소리, 청각. 여러분 귀에 막 노래가 들리지 않습니까? 노래가 들려야 돼. 청각적 이미지가 막 나타나고 애들 막 동적으로 움직여. 그러니까 막 두드리고 이런 건 사실 시각적인 거죠. 여러분이 막 발을 쿵쿵쿵쿵 하는 모습을 상상해봐요. 청각 그리고 시각을 같이 사용해서 굉장히 감각적인 시입니다. 이런 거를 굉장히 이런 게 정말 회화적인 시예요. 머릿속에서 그림이 싹싹싹 그려지는 거. 뭘 하고 다음에 뭘 하고 다음에 어떻게 하고 다음에 누가 뭘 어떻게 하고 이렇게. 자, 삽시간에. 삽시간은 뭐야? 빨리, 재빨리. 이게 막 느린 템포가 아니라는 거죠. 보리 나달이 온 마당에 가득하네. 보리 나달을 이렇게 터는 거죠. 주고받는 노랫가라 점점 높아지는데 이 노래가 뭐야? 옹해야 이거네요. 노동요를 부르고 있다. 노동요가 맥스 올라간다. 거의 이제 농사를 하면서 거의 이제 클럽이야, 클럽. 그래서 이 점점 높아져. 이 사람들의 신명과 흥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점점 높아지는데 이게 고조되고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의 흥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보시면 이 노동우가 혹시 그런 거 알아요?
얘가 노동요는 이게 누군가 먼저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걸 받아서 불러. 이런 거를 선창한다고요. 선창. 들어봤어요? 선창하고 얘는 후창하는 거야. 응. 후창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선창과 후창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한다고? 주고받는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노동의 특징인 거예요. 다 함께 같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옹해야 하면 뒤에 이어서 부른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서술어가 주고받는다라고 나왔다. 선창, 후창을 노동요로 하고 있다. 자, 그렇게 하고 이렇게 도립계지를 하면서 노동요를 부르다가 뭐가 보여? 아까는 보리가 마당에 가득했잖아요. 아직도 마당이다잉. 근데 보이는데 이렇게 그 보이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지붕 위에 보리 티끌밖에 없다. 이게 바로 과장법입니다. 이 말이 돼? 하늘도 있겠지. 구름도 있겠지. 근데 지붕 위에 보리 티끌밖에 없다는 거. 바로 이 부분이 과장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좀 이미지화를 그려보시면 막 사람들이 너무나 신나게 노래를 부르면서 막 노래가락이 점점 높아지면서 막 아우 청각 이미지, 시각 이미지 막 그러면서 갑자기 하늘이 가득 보리 티끌이 날린다. 그러니까 보리를 털면은 보리 나달은 땅에 떨어지고 그가 버려야 되는 껍데기 같은 것은 먼지처럼 싹 하늘 위로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확의 기쁨. 많은 양을 수확하셨어. 농사가 잘 된 것 같아요. 이런 게 과장법입니다. 너무 막 이미지를 상상하셔야 돼. 자, 그 기색을 살펴보니 즐겁게 짝이 없어. 오 마이 갓. 즐겁게 뭐야? 정서가 나타났죠. 그 위에 정서 있었어요? 그 위에 서술어 봐봐요. 뿌옇다. 높이가 한자다. 마당에 나선다. 번쩍인다. 두드린다. 가득하다. 높아진다. 보리 티끌뿐이다. 서술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지금 쌤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반띵. 뭐예요? 바로 선경 후정이 됩니다. 그 앞에가 선경, 얘가 후정이에요. 우리가 선경 후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8줄이야, 율시야 이러면은 내가 8줄 반띵 하라고 했죠. 4줄이야, 만약에 절구야, 4줄 절구면 반띵 하라고 했죠. 그럼 2줄이잖아. 2줄 선경, 2줄 후정. 8줄에 한시 율시라면은 반띵하면 4줄이잖아요. 근데 얘는 갈래가 행이야, 행. 너무 자유롭게 쓴 거예요. 그래서 반띵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성경어장을 이런 건 어떻게 찾아야 돼? 즐겁다라는 정서가 최초로 나온 데서 잘라놓으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좀 엄밀히 말하면 전개가 이 앞에 있는 하나, 둘, 셋, 4개 있죠. 그리고 뒤에 있는 하나, 둘, 셋, 4개. 그러니까 4, 4, 4, 총 10줄이네. 그 앞에 있는 4개는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냐면 농민들의 건강한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짱이라고. 밥도 엄청 밥을 30cm를 먹어. 막걸리도 막 뽀해가지고. 그 다음에 4줄은 뭐를 표현하고 있냐면 보리타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보리타자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도 알게 됐어. 우리도 보리타자 해본 적 없잖아요. 옹해야 하면서 발 두드리고 막 이렇게 막 때리는 거래, 보리를. 그렇게 되고 마지막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봅시다. 여기서의 정서도 좀 나눌 수가 있긴 해. 두줄 볼까? 이 기색을 살펴보니 이 기색, 그러니까 이 나의 현재의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보니까 너무 즐거워. 그래서 마음이 몸에 노예가 되지 않았네. 누구의 마음이? 농민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말할까? 사실은 나는 정반대지 않을까요? 농민들을 보니까 야, 마음이 몸의 노예가 아니다. 야, 진짜 몸과 마음이 하나다, 하나. 이러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조화롭게 사는 거죠. 그 거꾸로 나는 조화롭지 않았던 거야. 나의 삶은 정신과 육체가 조화롭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유배 가가지고. 그래서 또 왕도 막 밉고 이러잖아요. 간신히 막 목숨 건졌는데. 그래서 이 농민들을 보면서 우와, 나에게 없는 게 있네? 이 사람들은 막 육체 노동을 하면서 저렇게 즐겁게 사네 하니까 그 모습을 보니 나도 즐겁네. 이렇게 깨달음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작의 동기입니다. 시를 작성하게 되는 동기가 뭐야? 보리타작하는 농민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면서 건강한 모습들 보고 나니까 내가 뭘 생각했어? 이야, 진짜 즐거워 보여. 저 사람들 몸이랑 마음이랑 조화롭게 있구나.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이런 걸 우리가 이게 몸과 마음의 조화 있잖아요. 이거를 괜히 한자어를 쓰면 육체 육체가 합일됐다 이래. 합일됐다. 합일됐다. 이게 조화롭다는 얘기지. 분리되지 않았다. 분열되지 않았다. 육체가 합일된 모습을 보면서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 마지막 두 줄 볼게요.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라고 하네요. 공간 나왔다. 낙원. 자, 낙원이 먼 곳에 있지 않다는 얘기는 우리 지금 현실에서의 배경이 뭐였죠? 마당이에요. 이 마당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시어가 바로 낙원인 거야. 그쵸? 그럼 이 마당은 낙원이지. 그죠? 이 마당이 낙원인 거예요. 같은 거야, 같은 거. 낙원으로 이동했다 이러면 안 돼요. 낙원이 눈에 보여요? 낙원은 너무 추상적인 단어예요. 난 솔직히 있는 것 같지도 않아. 낙원이 어딨어. 그런데 이 시를 읽어보면 낙원이 눈치챌 수 있지. 상징적인 시어다. 그럼 낙원은 어디다? 우리 장소 안 바뀌었으니까 바로 이 마당이다. 뭐 하는 마당이다? 검게 탄 두어 개의 멋진 농민들이 보리타자를 하고 있는 공간이다. 바로 여기다. 다른 말로 뭐야? 여기. 바로 여기라는 거야. 낙원이 먼 곳에 있지 않다는 얘기.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면 마지막에 핵심적인 주제문이 나옵니다.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으리요? 라고 해요. 자, 이 벼슬길이 완벽한 속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지? 정약용은 과거에 벼슬을 했던 거야. 이 사람은 과거에 벼슬을 했었다는 거를 무조건 알 수 있습니다. 왜? 국어적으로 볼까요? 자, 어미를 보셔야 돼. 어미가 뭐래? 있으리요라 그러죠. 있으리요. 여러분 이거 약간 이게 오늘날에는 안 쓰는 표현이잖아요. 이런 거 되게 이런 걸 우리가 고어체라 그러죠. 고어체. 옛날 말. 사극에서 보잖아요. 사랑하오 이러잖아요. 근데 얘가 오늘날의 어미로 생각해 보신다면 요렇게 하면서 생각을 해볼까? 있었을까? 그랬을까? 여러분이 이제 시험 2주 남았어. 그럼 갑자기 생각하죠? 왜 미리 안 했을까? 그죠? 중간고사 끝나면 공부 다 미리 한다고 하잖아. 그런데 기말고사가 벌써 왔어. 근데 큰일 났네? 시간이 없네? 왜 공부를 미리 안 했을까? 뭐하러 공부를 미리 하지 않았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이게 알 수 있는 거지. 이거 뭐냐면 과거에 내가 왜 그랬을까를 반성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어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렇게 벼슬길에서 헤맸을까 이렇게 보시면 돼. 내가 왜 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벼슬길에서 힘들게 헤맸을까? 얘는 과거에 벼슬 했지만 이제 이거를 반성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좀 관직에 집착했던 거야. 관직에 집착했던 나의 과거를 반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욕망에 좀 목숨 걸었던 나의 그런 과거를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중요한 게 여기가 반성이라는 거야. 반성이다. 이 마지막 줄이 반성으로 가야 된다. 여기도 시어 나오죠? 결정적 시어 낙원. 이 작품에서 화자는 농민들의 건강한 삶의 모습에서 낙원을 발견한다. 낙원이 어디서 발견했어? 농민들의 삶의 모습, 낙원이 어디야? 마당이라고. 이는 화자가 헤매던 벼슬길과 대조가 되는 것으로. 그렇죠. 대립적인 시어가 나오는 거다. 벼슬에 집착했던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계기가 된다. 이거 시각 이미지 이렇게 선생님처럼 따라서 오셨으면 반성 너무 당연하셔야 돼. 반성. 자, 봅시다. 밑에 탐진어가 있는데요. 엿걸기. 자, 이 작품은 정약용이 탐진, 지금의 전라도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지은 것으로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여행 가본 곳 중에 제일 아름다운 곳이 강진이에요. 강진은 진짜 먼데 진짜 강진은 내가 추천해요. 정약용이 살았던 집이 있어. 그 다산 초당이라고 하는데 그 초당에 가는 길이 엄청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좀 쳐봐. 다산 초당 가는 길에 이렇게 산이 있거든. 동백꽃 많이 피는 산이 있는데 앞에 바다가 보여요. 야 진짜 거기 있으면 신성 같겠어. 완전 펜션이면 짱이야 진짜. 앞에 바다 보여. 다 오션 뷰야. 산에 있어. 근데 가는 길에 이렇게 산에 나무 뿌리가 다 나와 있어요.
나무 뿌리가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계속 그 길을 걸으면 점점 흙이 마모되겠죠? 흙은 점점 깎여가는데 나무는 세월의 흐름을 타고 점점 뚱뚱해지는 거야. 점점 강해지는 거야. 그러면 계단이 필요가 없어요. 나무의 뿌리 자체가 계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산초당, 여러분 다산초당 꼭 찾아보세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다산 정약용이니까 다산이 살던 집. 여기서 앞에 이제 오션뷰라 했죠. 다 바다야. 전라도 여기 다 바다야. 여기가 어부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 어부들의 흥겨운 분위기와 함께 여러분 풍어 낯설죠? 이거 풍년 되는 거야. 근데 어가 물고기 어짠 거야. 물고기 완전 많이 잡은 거예요. 너무 그러길 잡기를 기대한다는 점에서 농민들의 건강한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타맥캔과 공통점을 지닌다. 캔춘 내용 볼까요? 개랑 봄바다에 뱀장어도 많으시고 비싼 거 먹네. 푸른 물결 헤치며 이거 봐 시각적 이미지. 이 정약용은 시를 잘 쓴다고요. 푸른 물결 헤치며 활성에 떠나간다. 이거 봐 이 완전 그 묘사를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높새 바람이 드높을 때 바람도 불어 다 함께 일제에 출항해서 맞바람이 급히 불 때. 그러니까 새벽에 가가지고 밤에 온다는 얘기야. 가득 싣고 돌아오니 이거 봐 풍어 먹을 거 많다. 이렇게 타맥행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만날 정약용의 작품들은요. 굉장히 현실을 비판하고 사회를 고발하는 작품들이 많아요. 조선 후기가 멀쩡했겠어 나라가? 그런데 타맥행은 예외다. 아우 긍정적이야. 탐진어가 예외다. 긍정적이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또 이것도 조심해야 돼. 자연예찬. 이게 지금 자연을 예찬하는 거야? 얘가 지금 강호사시사야? 아니죠. 내가 이 농민들이 보리타작 가는 걸 보고 있는데 역시 자연이 최고다 이런 게 아니야. 여기서는 자연이 낙원하고 대비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 선생님 뭐라고 했어? 자연 아니죠. 구체적으로 시어가 있었죠. 마당입니다. 마당과 벼슬길, 속세가 대비되고 있는 거지 자연과 속세가 대비되고 있는 건 다른 작품이었어요. 자연 예찬하는 시 아니에요. 자연과 속세가 대비되고 있는 좀 뻔한 다른 작품들과는 조금 많이 다른 작품이었다. 타맥행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고1 때 했던 친구도 있는 거 내가 아는데 그래도 다시 보세요. 기억 안 나시니까. 자, 꼼꼼히 필기하시고요. 복습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